대기업 영업 실적에서 불황이 감지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공장 일시 중단이 검토됐고 투자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이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 전송 시기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각종 예산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4개월여 만에 물러났습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 사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농산물 시장 화재로 점포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바닥공사에 사용된 인화성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가 미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는 물론 초저금리 대출도 제공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이 만 13세 미만으로 기존보다 1살 낮추는 안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1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김명우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 재고는 쌓이고 공장 가동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가전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하이닉스 3분기의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 이상 줄었고 매출도 20% 감소하며 10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쌓여가는 재고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재고 자산은 11조 8,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TV 판매가 줄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7,5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극심한 수요 침체와 변동성 높은 시황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OLED 패널을 생산하는 파주 공장 라인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재고 증가, 가동 중단 등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 요인을 보다 더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 불황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고용 역시 어려워지겠죠. 실제로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를 느낀 기업들의 선택은 투자 축소입니다. 현대차는 올 4분기 투자를 3천억 원 줄이기로 했고 LG 디스플레이도 시설 투자를 1조 원 이상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솔루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조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를 보류한 데 이어 내년 투자를 5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08년, 09년의 버금가는 투자 축소가 될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수익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경기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는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다 불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판매가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래서 현금은 들어오지 않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제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도 신청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분양 공포에 건설업계의 자금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분위기를 김예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이 합작한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청약 당시 경쟁률이 5대1을 넘었지만 절반 넘게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고 이마저도 신청자가 단 6명에 그쳤습니다. 분양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다면 아예 미분양 자체가 미분양됐었어요. 수도권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미분양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앞서 무순위 청약을 한 안양시 아파트도 신청자가 27명뿐이었습니다. 부동산 한파에 청약 열기가 냉각되면서 올해 대형 건설사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보다 85%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선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도 수요가 사라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이어지는 금리 인상에 물량을 털어내기 바쁩니다. 올해 4분기 분양하는 아파트는 15만여 가구로 1년 새 15% 넘게 늘었습니다. 미분양 증가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산되면서 건설사 돈줄이 더 말라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강원도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사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경제부 정준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자금 경색 사태가 일파만파예요.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단적으로 국내 5대 그룹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LG유플러스가 최근 1,5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는데 500억 원은 모으지 못했고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SK온은 상장을 앞두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규모를 반절로 줄이고 이자율은 7.5%까지 올렸는데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물론 기업들의 자금난이 무조건 레고랜드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고환율, 고금리 영향으로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가 불을 지피면서 그야말로 인화물질이 폭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동산 PF 규모를 많이 늘린 금융사들은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그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를 보고 모험을 거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른 금리가 인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연말까지 약 34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오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건설사와 증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1, 2금융권은 물론이고 서민의 자금줄이라고 불리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까지 줄줄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도 불안해지니 너나 할 것 없이 대출문을 잠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서 가계대출 폭탄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 금융시장은 심리에 움직이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50조 원 이상 규모를 수혈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투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두 개입 정도로 시장이 바로 안정화되길 바라는 건 무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솟는 금리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5%선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유동성 위기는 내년까지 한두 번 더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압수수색을 당하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아침까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수차례 통화 시도를 하고 실제 통화도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정 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거리. 인도 위로 시커먼 물체가 떨어집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회수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부터 유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일에도 새벽 5시부터 6시 53분까지 3번 전화를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시 20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뒤 8시 8분에 통화가 이루어졌고 7분 39초 동안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분 뒤 검찰이 문을 두드리며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내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 부원장과는 압수수색 전날 밤 5분 이상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조사해 김 부원장이 여러 번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독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 간 유착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지난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8억 원대 정치자금은 남욱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거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수십억 원대 자금이 똑같은 경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정부 수사팀은 이 돈을 정민영 변호사가 받은 뇌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해졌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자금의 종착지에 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네졌다는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전달됐습니다.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경로로 자금이 유통된 건데 2년 전에도 똑같은 경로로 수십억 원이 건네졌습니다. 2020년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동업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송금한 겁니다. 지난 정부 검찰이 이 자금 흐름을 추적했는데 정 변호사는 10억여 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비료업체 주식을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5억 원 모두 정 변호사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대장동 핵심 역할인 유 전 본부장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는데 부하 직원인 정 변호사가 35억 원을 받은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 수사팀이 투입된 뒤 대장동 팀의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온 상황. 법조계의 안팎에서는 35억 원 종착지와 돈의 성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대장동 팀의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달 전 대장동 팀의 자산 800억 원을 법원에 동결시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노른자 위 땅이 된 대장동 일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팀은 이 땅을 개발해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들은 위례 신도시 개발로도 200억 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초 법원에 대장동 팀의 800억 원대 자산을 동결시켜달라며 몰수 추징 보존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짜고 사업 정보를 미리 빼돌린 만큼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을 옛 부패방지권익법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해당 법률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몰수 대상은 남 변호사와 김만배 대표 등의 재산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제3자에게 빼돌린 재산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례는 기소가 됐고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의 몰수 보존 요청을 받은 법원은 2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장동 팀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해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이 오늘은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10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일 대우로 맞서는 당 분위기를 연말 정국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10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당사 질탈 야당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야당 말살에 힘을 쏟는다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지도부는 당내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의식한 듯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던 전재수 의원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쉽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의 대폭 삭감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서 타협 없이 삭감을 해나가야 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제1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선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 절반 이상 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 발언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30년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여야 회동 검토에 들어갔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개치고 자당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가 이제 내년 약자 예산, 약자 수호 예산인데 제명 수호를 위해서 약자 수호를 내팽개쳤다.
연말 예산 정국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대통령실은 준예산 편성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정원의 조직과 인사를 책임지는 조상준 기조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임명된 지 5달을 못 채운 채 물러난 것이고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 시점과 배경, 방식까지 의문이 남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사직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검 중수부와 형사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검찰을 떠났다가 지난 6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런 조 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 직전 면직됐는데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조 실장의 사퇴 이유론,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김규현 원장과의 갈등설이 우선 거론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원했지만 인사를 총괄하던 조 실장의 입장은 달랐다는 소문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준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그런 찍어내리기식 재청 요구가 있으면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국정원장으로 된다면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조 실장 개인 비위설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개인적 사유이며 건강 때문에 입원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실장 후임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그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 새벽 술자리 의혹 주장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특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첫발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당에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와 단순 협업하는 수준을 넘어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이 또 헛발질을 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직접 협업했다고 인정한 인터넷 매체는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한 매체입니다. 제가 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여권에선 김 의원이 해당 매체와 공모 수준을 넘어 허위 보도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데다 김 의원 측이 한 장관을 술집에서 봤다는 여성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술집에 들른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장 질의도 해당 매체가 보도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제보자가 녹음 파일과 여러 자료를 들고 의원실을 찾아왔다면서도 포렌식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의 각본을 제작하고 연출한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김 의원이 섣부른 문제 제기로 여당의 공격의 빌미만 줬다고 지적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경민 전 의원도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확실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물이 점포 절반가량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이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곳인데다 늦은 밤 불이 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닥공사에 사용된 인화물질이 화재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연신 치솟습니다. 길이 200m 규모의 시장 건물이 온통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큰 소리로 뻥뻥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시간도 좀 뻥뻥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대요.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과일 경매를 하는 도매시장 남쪽 점포 69채가 불탔습니다. 시장 건물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고 곳곳에 천막도 쳐져 있었습니다. 과일을 포장한 종이 상자와 비닐이 많아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포장지죠. 이런 포장지. 세치한번에 이제 비닐을 저는 내 종류. 집 안에 저는 그 사무 바깥에도 있고 그거. 일부 상인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스프링클러 가봐야죠. 수치고 되려고 저 작동 안 되죠. 안 되죠. 무용지물이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시장 바닥 코팅 공사에 사용한 인화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됐는지와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시장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입니다만 이 가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를 앞둔 과일과 채소가 모두 잿더미로 변한 건 물론이고 거래 장부까지 불에 탔습니다. 상인들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시장 지붕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무너졌습니다. 바닥엔 간과 멜론, 호박 등 과일과 채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경매를 위해 쌓아뒀던 과일 등 농산물은 이처럼 대부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앞에 물건 진열해놓은 거 아침에 팔려고 진열해놓은 다 내려앉았잖아요. 가게를 뒤져봐도 판매 가능한 상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생물이라서 열기부터 냄새 뭐 이런 거 따지면은 거의 뭐 99% 정도는 다 못 살린다고 봐야 되죠. 장부와 컴퓨터도 불타 거래처 관리와 영업 자료까지 사라졌습니다. 물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장부가 제일 문제지. 일단 그걸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해 상인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았고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못 미칩니다. 한 1억 줘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그다음에 지금 물건값도 비싼데. 대구시는 주차장에 임시 경매장을 설치하고 피해 상인을 위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어젯밤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10대 형제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가족이 숨져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편이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급히 들어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초중학생 아들 형제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 A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집도 비는데 뭐 알바도 못했지. 나도 잘 설쳤는데 무서웠어. 주민들은 당시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고 말합니다. 한참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보 해달라고 한 일주일 지나면 싸움 하더라고요. 숨진 새 모자는 흉기에 피살됐는데 사건 현장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흉기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남편 A씨였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이곳 아파트 근처에 흉기를 버렸습니다. 범행을 감추려 옷도 갈아입었는데 경찰이 외출 전후에 옷차림 변화를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경찰은 A씨가 1년 전쯤 직장을 그만둔 뒤부터 아내와 생활고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이날 저녁 범행을 저지른 뒤 외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해외에서 11만 명분 필로폰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총책은 해외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도 마약 유통을 지시했는데 마약은 통조림 캔에 숨겨 들여왔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가정집 금고를 열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마약 밀수 조직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팔아 벌어들인 돈입니다. 60대 총책 A씨 등 10명은 8월 동남아에서 11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시가 110억 상당의 필로폰 3.54kg과 범죄 수익금 4억 5천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필로폰을 통조림 캔에 숨겨 포장한 뒤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해 국내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총책 A씨는 2020년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류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됐지만 이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마약 거래를 계속 지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텔레그램을 하는 걸로 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A씨는 마약 밀수 유통에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20대 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6명을 구속하고 A씨는 해외 수감 생활이 끝나는 대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서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교사의 막말이 순간적 분노로 아이들한테 못할 말을 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막말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는데 항의하는 학부모에게는 신고하겠다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3일 5학년 교실에 지도를 하러 간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교실이 더럽다며 학생 12명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놈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쓴 진술서에는 교사 A씨의 막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입에 담기 힘든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항의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때대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나 신고하겠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이 부모를 괴물로 만들었다며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폭언을 말리는 동료 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학년 학생 12명이 지난 24일 항의의 뜻으로 등교를 거부하자 A씨는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깊이 반성을 하고 늘 한국말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직위 해제된 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우유 가공업체 푸르밀이 사업 종료를 통보해서 본사에서는 어제 오늘 연이어 반발 집회가 일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의 안타까운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닌지라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된 건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푸르밀 전주 공장에서 아들과 함께 엔지니어로 일한 A씨. 지난 17일 회사에 갑작스런 전 직원 정리해고 통보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직장을 30년 이상 다녔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폐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제 아들까지 다니는데 더욱이 A씨의 아들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리해고 통보문이 붙었던 게시판에 청첩장을 붙였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아들이 게시판에다가 청첩장을 붙이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도 좀 울고 싶은 마음. 아들은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37년간 푸르밀을 다녔던 아버지가 더 걱정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저보다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아빠는 평생 다녔던 곳에서 정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본사를 찾은 푸르밀 소속 직원 100여 명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항의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본인들의 입장만 취하는 푸르밀 오너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중제로 회사 측과 1차 협상을 진행한 푸르밀 노조는 오는 31일 2차 협상을 벌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으로 두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는데요. 기존보다 1살 낮추는 안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출소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고 순찰차 위로 올라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진열대 귀금속을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폭력과 절도 등 강력범죄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70년 만에 법 개정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꾸준히 늘어 5년 전에 비해 58%가 증가했고 소년범의 강력범죄도 매년 2,500건에서 3,7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검찰에 소년범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13세 범죄는 전과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보다는 범죄자 낙인을 찍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12월쯤으로 예상됐던 코로나 7차 대유행이 빨라질 조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연 이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을 내일부터 성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종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진료 대기실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래가 또 많이 나오고 그것도 또 심하면 또 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헷갈려갖고 코로나 백신 접종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맞으실까요? 하루에 한 20 몇 명 오세요. 일단 내일 예약자는 한 15분 정도 일단 계시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7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출현과 최근 기온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 위주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18세 이상 성인은 자녀 백신을 통해서만 이가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접종 이후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모더나 개량 백신은 내일부터, 국내 우세종인 BA4와 5에 대항하는 화이자 이가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최대한 빨리 개량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을 가장 조기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개량 백신 접종 예약은 내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부산에서 체력 왕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소방관 670명이 부산 LCT 계단 정복에 나섰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LCT가 101층에 달하죠. 그냥 올라도 숨이 턱에 차오를 텐데 임무를 수행하듯 20kg짜리 진화 장비를 찬 채 올랐습니다. 23분 만에 주판 소방관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101층 높이 LCT 입구에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20kg짜리 장비를 착용한 채 비상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발걸음이 느려지고 연신 거친 숨을 토해냅니다. 목표 지점인 101층까지는 계단 2,300여 개를 올라야 합니다.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1위 기록은 23분 남짓. 10층만 더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 1등 할 줄 몰랐고요. 부산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 LCT 계단 오르기 대회 모습입니다. 20kg 장비를 착용한 개인전 참가자 78명 등 전체 670명이 모두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리도 너무 지금 후들후들거리고 50층이 딱 고비였어요. 100층이 있든 200층이 있든 사람을 구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올라가야겠다고. 부산소방본부는 앞으로 LCT 101층 계단 오르기 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약 사각지대였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대책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청년과 서민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34만 호는 청년에게, 이 중 5만 2,500호는 미혼 청년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 청약 제도도 개편합니다. 신혼부부나 기혼자들에 비해 청약 점수가 낮은 미혼 청년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년 선호가 높은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은 추천 비율을 높이고, 자금 여유가 있고 넓은 평형대를 원하는 40,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해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합니다. 소득과 연령, 자산 등을 고려해 분양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금융지원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나눔형의 경우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면서 분양가의 80%까지 최소 1.9%의 금리로 장기 모기지 혜택을 줘 초기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업이 승인되는 7만 6천호 가운데 서울 마곡과 면목, 고덕 등 수도권 11,000호 조기 공급을 위해 3차례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5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에 첫 삽을 떴습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을 투입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측면이 크죠. 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정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도저와 포클레인이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5년부터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조지아 공장을 발판 삼아 2030년엔 글로벌 시장에 연간 323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조지아주 역시 일자리를 창출한 현대차에 대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신의 경제 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대차 공장이 첫 삽을 떴지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시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 수사와 추 전 장관의 직무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이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아닌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전 위원장은 오늘 해당 사안에 대해 권한 내에서 관여했고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설명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익위는 추가 자료를 내고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구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실무진의 의견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개입했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도 오늘 2년 전 권익위 설명과 달리 권한 내에서 관여했다고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장 당연히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협의를 하죠. 위원장의 업무 권한입니다. 유권 해석은 기관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며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당 업무 개입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이 장기화되면서 겨울철을 앞둔 유럽은 비상입니다. 땔감 가격이 폭등해서 이 불법 폐기물을 태워서 추위를 나야 할 정도인데요. 건축된 지 1000년 가까이 된 유럽 고성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지라 이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루아르 지역의 고성. 12세기 만들어진 문화재인데 당장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작년보다 최대 10배는 더 내야 합니다. Laisse passer l'air, on a beau mettre des morceaux de scotch, mettre des tissus, etc. Évidemment qu'on ne peut rien faire avec des fenêtres comme ça. 정부가 소유한 샹보르성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성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현대화 방안도 거론됩니다. Quasiment en 2 ans, on est passé de quelque chose comme 260 000 euros par an à plus de 600 000 dans le budget prévu 2023. 거리엔 난방용 장작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땔감을 사재기하려는 겁니다. 독일에서만 가격이 85% 폭등했습니다. 불법 벌목도 늘자 정부 차원에서 땔감을 나눠주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Όταν πάει πάνω ίσως κάνει κακό, αλλά η φετινή χρονιά το δικαιολογεί. άλλα χρόνια θα δούμε. 이마저도 구할 돈이 없는 가구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태워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즐겨 찾았던 젤리와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술과 상업의 만남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 종류 아이스크림이 뒤섞여 녹아내린 듯한 전시장 바닥과 이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기포처럼 움직이는 미러 디스플레이. 털실 다발을 끼워 접합시키는 터프팅 기술은 따뜻한 소재 털실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표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제조 과정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포라든지 여러 가지 물성의 변화에서 착안해서 표면이 올록볼록하게.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미디어 아트부터 일러스트까지 9작가의 작품 세계도 각양각색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증강현실로 사람마다 다른 젤리 형상이 나타나고 곰돌이 젤리의 색과 모양에 맞춰 게임을 즐깁니다.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놀이동산을 방불케 하는 곳은 한 젤리 브랜드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장. 젤리들이 화면에 나와서 신기하고 제 모습이 찍혀서 신기해요. 체험형도 있어서 되게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음료업체는 제품 출시에 맞춰 미디어 아트 전시를 열어 초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빛과 소리, 디지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들이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면서 색다른 묘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이 점 고려하셔서 옷차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가 8도, 대구는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요. 모레부터는 비가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